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페이스북 라이브입니다. 유성을 유권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TV 토론을 했는데요. TV 토론 마무리 발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사실 코로나19로 굉장히 깜깜이 선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권자하고도 거리두기를 계속 요구받고 있어서 사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지 시민들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여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라도 토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후보님께 TV 토론이 됐든 정책 토론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좀 토론을 더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선거본부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두 분이 묵묵부답 대답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토론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지난 토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그날 이 화제의 그 출연자 군이었어요. 군. 제가 사과하라고 했는데 사과 못하겠다고 했던 그 거론되었던 분들인데요. 우리 여성과학자를 대표해서 최숙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뭐 하시는 분인지. 저는 기초과학연구원에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공공연구노조 IBS 지부장을 맡고 있는 최숙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물리학을 1호 물리를 전공했고 중이온 가속기 사업단에서 제어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예, 막 들어도 어렵죠, 그냥. 일단 그날 토론회 영상 보시고 그다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방송은 유성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성구 을선거구 후보자 초청 선거방송 토론회입니다. 예, 김소연 후보님, 여성할당제 얘기하셨는데요. 네.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대덕특구 출연료만 해도 여성할당제 때문에 자격이 부족하거나 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채용하였다 이런 발언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이 연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여성 연구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남녀를 나누지 마세요, 김 후보님. 네. 여성 신규 채용 비율이 30%입니다. 네. 예. 그 중에서 승진하는 비율이 17.4%입니다. 그리고 김 후보님. 좀 들으세요. 예, 네. 제가 주도하는 발언입니다. 예, 연구 책임자 중에 여성 비율은 10%입니다. 여성들이 능력이 없어서 30%가 입사했는데 관리자나 연구과제 책임자까지 올라가는데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성 능력 많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님 그렇다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에 대해서 사과하시겠습니까? 그걸 왜 사과합니까? 사과할 이유가 없죠. 현상입니다. 이거는 결과이고 현상입니다. 사회 현상을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5대5로 맞춰야 합니까? 제가 5대5로 맞춰야 된다는 말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본 후보가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입니다. 여성 연구자들이 전공자가 부족한 영역에서조차 할당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전공이 아닌 사람을 불러 모셔야 된다거나 하는 애로사항을 저는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구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어떻게 해서 네. 특정하게 그게 누구인지 어느 기관에서 벌어졌는지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연구자 네. 전체에 대한 모독일 수밖에 없고요. 양성평등 고용 목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정성이 7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게 지방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100여 명씩 똑같이 추가 채용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성 연구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 보셨죠? 예. 그날 토론회도 보셨나요? 예, 다 봤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어떠셨어요? 상당히 그 자리에서 분노했었고요. 예. 여성과학자라면 누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 나라에서 더 여성과학자로서 과학을 해야 되나 종사해야 되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수치심이 좀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그 김소연 후보께 질문했던 건 이제 사실 82년생 김지영법이라고 정의당이 내놓은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성평등 사회를 위한 어떤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이제 여성할당제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제 대덕특구만 해도 여성할당제 때문에 자격이 부족하거나 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제도라고 하는 거야 시대의 상황에 맞게 여성할당제가 꼭 옳고 꼭 그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현황이 어떻게 되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출연연이나 연구원들에서 이 여성 연구원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실제 제가 있던 도움이 될것 중의원 같아요. 가족기 사업단 같은 경우는 약 100여 연구원들만 해서 100여 명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성 과학자는 100여 명 중에 6, 7명 정도밖에 종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분야마다 물론 약간의 상이성은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여성들이 능력이 없는 여성들이 과학계에 들어온다라는 말을 반증하는 것이냐, 그건 전혀 뭐 상반된 이야기고요. 객관적인 내용들을 조금 짚어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입시 채용, 입사하기 전에 채용 조건을 예. 보면 여러 가지 스펙들이 쭉 나열이 되는 가운데 한 켠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 당구장 표시로 여성과학자 우대라는 표시가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여성과학자 우대라는 항목 속에는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여성과학자라면 어떤 부분에서 가산점을 주든지 또는 어떤 부분에 우대사항을 주고 있는지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채용 과정을 보시면 어떤 우대사항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여성과학자 우대라고 써져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저 허울뿐인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마치 능력 없는 여성과학자들이 능력 있는 남성과학자들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마치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여성과학자들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게 될 정말 위대한 여성과학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용 조건에 여성과학자 우대라고 써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런 식의 논리면.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제도들은 여기저기 많잖아요. 사실은 이제 법이라는 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여성과학자 우대 또는 장애인 우대 써놨지만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 법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제도들은 차라리 기록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저희 기관만 하더라도 연구부서의 부서장에는 여성과학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논문 실적이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부서장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방의 모 대학의 교수님으로 나이가 많은 늦게 교수님이 되신 분 중에 한 분은 남성 수학자들보다 훨씬 월등한 성과를 내시고도 교수라는 자리를 잡기가 힘들어서 조합을 잡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하셨고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후에 굉장히 뛰어난 우수한 연구 결과를 내고 나서 지방의 공립대학 교수가 되시긴 했지만 그동안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과학자들과 여성 과학자들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연구원 내에 어쨌든 한국 사회가 여전히 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문화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끼기 힘든 그 사이에 어쨌든 들어가기 힘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생물학적인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성역할 이런 것 때문에 또 벌어진 어떤 한계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물론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근무한
하거나 뭐 이런 과학계를 들여다봤을 때 실제로는 조직 문화죠. 예, 예. 그 소위 남성들이 말하는 모든 남성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회사의 기업 문화 또는 군대식의 어떤 조직 문화가 여성들은 약간 성향이 조금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상하 관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고 오히려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더 오히려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수평적인 부분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수직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한국 과학계에서는 예, 예. 남성 과학자들조차도 위에 있는 선배 과학자나 또는 지도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쉽게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 과학자들이나 일부 그 조직에서는 수평적인 문화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 과학자들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마치 여성들이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어쨌든 그런 문화가 이제 학교로부터 뭐 벌어지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제 직장 내에서의 어떤 이제 위계 질서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어쨌든 여성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게 여성고용할당제가 지금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계에서 특별히 이 고용할당제가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할당제라는 것은 예. 도입하게 된 계기를 먼저 알아야 되는, 도입 취지는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우리가 건강한 생태계라고 하면 예. 다양한 종의, 다양한 생물종, 다양한 연령대 또는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야 건강한 사회거든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현장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성별,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어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한국의 과거의 문화들을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활동은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졌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만 여성들에게 대부분 할당이 돼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한쪽으로 편중돼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면 특정 그룹에 의한 인식 구조에 의해서 사회가 흘러가고 그 안에서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이만큼은 다양한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미국 같으면 백인 사회에서 흑인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의 할당제는 여러 나라에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찾아보면 여성 할당제 비율이 저희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훨씬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할당제 도입을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유명무실하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인터넷에서 몇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면 왜 여성들이 과학계에서 이렇게 비율이 작고 임원으로 승진할 때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시험으로 합격을 당락을 예. 결정하는 분야는 순수하게 누군가의 입김이나 사회적인 뭐 분위기나 또는 뭐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고 개인의 순수한 노력과 실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서칭을 조금 해보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합격 비율 같으면 여성이 56%입니다. 예. 남성보다 훨씬 높죠.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 여성 변호사들이 많지 않았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더라도 현재 44%가 됩니다. 뭐 우리 김소연 후보신가요? 김소연 후보도 변호사이시던데 관련 변호사 시험에서도 44% 여성을 차지하고 있고, 외교관 후보도 48.8%, 약 50%에 가깝죠. 행정직 같은 경우 40.7%, 행정고시, 고위공무원이죠. 시험으로 바로 합격하는 거. 그 경우도 약 38%에서 40%에 가까운 수치였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남성과 여성 비율이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5대5, 그러니까 50대 50이라고 뭐 큰 차이 없으니까 해서 보면 거의 인구수 비율하고 비슷하다. 남녀 성비하고 비슷한데, 참 재미있게도 조직 문화가 반영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즉 관리직급으로 입사하는 데까지는 비슷하지만 입사해서 관리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사회적 평판이나 조직 문화가 반영되게 돼 있는데, 그 변화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면 관리직으로 가는 여성들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성들이 실제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아직도 보수적인 남성 중심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단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의료 분야도 의사나 이런 것들이 뭐 아시겠지만 20년, 15년 네, 전까지만 네. 해도 온갖 분야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특히 이제 정치 분야도 그렇거든요. 예, 이제 선거법에 보면 지역구의 여성들을 30% 이상 할당하도록 이게 강제하는 건 아니고 권고하도록 돼 있어서 선거 때마다 이제 여성단체들에서 이걸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제 저희 정의당도 지역구 후보 30%를 채우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정의당의 비율이 제일 높긴 해요. 여성 비율이 이제 주요 정당들 중에는 제일 높긴 한데 이제 사실 황교안 대표도 이 여성단체 행사에 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의무화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제 국회에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토론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연구원들이 입사하는 비율은 거의 30%, 진급하는 비율은 20%, 이제 관리자가 되거나 뭐 10억 이상의 과제 책임자가 되는 경우는 10%, 5% 이렇게 절반씩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이게 이제 꼭 이게 무슨 능력의 문제, 뭐 그럴 수도 사실은 있죠. 어느 때는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평균에서 왔다 갔다 맞습니다.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통계를 예, 내면 예, 거의 일정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게 예,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느 분야에 5대5를 맞추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네. 예, 최소한의 이제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다양성을 부분에서 만들자. 그리고 이제 그런 기준을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한마디 해도 예, 예. 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성 할당제를 도입을 하려면 정말 인구 비율대로 또는 특정 분야 뭐 생명과학 분야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지원하는 비율이 약간 높고 또는 기계공학 분야는 약간 예. 남학생들이 지원하는 분야가 일단은 현재까지 예.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구성원의 숫자 비율만큼으로 맞추는 게 예, 예.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으로 맞추라고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거 더 큰 문제는 여성 할당제라는 것을 하겠다라고 정책은 만들어 놓고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시행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능력 있는 여성 과학자들이 본인의 자질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성 과학자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집단이든 가면 여성 할당제를 이렇게 정해진 여성 할당제를 채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이 여성 할당제의 숫자를 맞추는 것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건데 사실 이제 결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과정에 대한 논의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어떤 말씀하셨던 직장 내 조직 문화가 직장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형성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 엠버방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그 김수현 후보의 그 발언 내용을 보면서도 약간 그런 마음들을 접을 수 없었던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엠번방 같은 경우도 여성을 마치 성상품화하는 도구로 쓴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남성들의 성향이나 남성들의 어떤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마치 그런 일이 당연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경우들이 과거부터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화가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건데 여성 과학자 세계에서도 잘못된 편견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과 쪽은 남성이 잘한다. 또는 문과 쪽은 여성이 더 잘한다. 이런 편견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2015년도에 텔아비브 대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남성과 여성의 뇌 구조 차이나
또는 연구 분야의 우수성이나 어떤 특정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한 능력이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거의 뭐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네. 아주 미미한 미미하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성 역할을 사전에 정의해버리는 거죠. 너는 여자이니까 기계를 분해하고 장치를 뭐 조립을 하고 자동차를 부수고 조립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 예. 그런 분위기들이 여성 과학자들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도전 의식을 사전에 꺾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성 과학자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생활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혼도 하게 될 거고 결혼을 하다 보면 일단은 육아나 출산에 관한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 보면 여성 과학자들이 학위를 받고 받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받고 나서도 육아에 쏟아붓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서포트가 되지 않으면 공부를 제대로 마칠 수 없는 그렇죠. 상황도 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연구소의 정규직 같은 자리는 거의 뭐 넘볼 수 없는, 왜냐하면 논문 수가 나와야 되는, 논문 쓸 수 있는 아이를 보다 보면 논문 쓸 수 있는 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성들에게도 똑같은 육아휴직과 여성의 역할을 따로 구분짓지 말고 아이를 같이 키우는 것, 동등한 입장에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된다면 남성과 여성의 이 사회적인 과학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이런 격차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사회적인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의당 이제 슈퍼맨 방지법 이런 공약을 냈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현실을 보면 사실 육아휴직을 하는 10명 중에 여성이 9명. 맞습니다. 예.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유럽의 경우도 그래서 이제 촉진하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같이 육아휴직을 내면 육아휴직을 얼마 더 준다든가 네. 아니면 진급할 때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제도들을 도입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의 문제가 첫 번째는 하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성역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제도를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어떤 촉진하는 이런 룰을 써볼 것인지 먼저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결국은 더 중요한 건 개인의 능력 차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길러내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엠번방과 같은 이야기도 보면 이제 그날도 토론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황교안 대표가 이게 뭐 그 안에서 무슨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 그날 이제 김소연 후보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법조인의 눈으로는 그렇게 본다는데 그게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인의 시각과 법조인의 시각은 좀 달라야 되고, 맞습니다. 예,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 차별받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 그리고 이게 뭐 굉장히 기본적인 인권들이 다 유린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는 기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제 뭐 이제 자기 당대표가 한 얘기여서 물론 이제 접근 자체는 쉽지 않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라고 한다면 국민이 남성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과 남성이 거의 5대5로 존재를 하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중요한 굉장히 임팩트가 큰 이야기들을 할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최소한의 데이터라도 수집을 해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마치 주위에 있는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불만이 어떤 사람 누군가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발언을 한다는 거는 실제 현실 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발언이고 그런 분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평이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나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비슷한 뭐 예전에 소란의 다크웹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근절되지 않고 이렇게 오게 되는 과정과 배경에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좀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질문이 있답니다, 댓글에. 우리 일상에서 본인이 하신 거네. 예, 우리 일상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이렇게 두 분이 각각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요게 또 있고요. 또 있나요? 질문이? 올라온 글들이 예,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문제점 파 이해가 쉽네요. 이런 얘기도 있고. 다음에 여성 차별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기회의 차별인 거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긴 것도 하나 있네요. 예전에 미국 대학의 한 심리학과에서 수업 시간에 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교수가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지금 이 수업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이 누구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은 여학생이 있었는데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남학생이 자기들 중 가장 성적이 좋은 남학생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별로 나눠서 대립하려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유리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하나 얘기해 보시죠. 질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성평등을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도 사실 본인의 말 속이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들이 사실 묻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생활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모님에게서부터 물려받았던 알게 모르게 주입됐던 어떤 성차별적 단어들, 언어들이 굉장히 큰 거고요.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예. 하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한다면 동등하게 취급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꼭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기회가 여성 과학자들에게도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특정 분야에 너무 뭔가가 치우쳐져 있다면 그것을 최소한의 비율을 맞추는 할당제는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원 할당제 같은 경우도 저는 반대로 법조인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국회에는. 왜냐하면 과학자들도 있고 우리 삶 속에는 사실 법조인들 숫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과도하게 많은 법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선거 시작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왜 법조인 후보가 많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선거하고 돌아가기 쉬우니까 이런 법조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실제로 1%가 안 되는데 국민 전체 비율로 따지면 국회는 30%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성 할당제뿐만 아니라 국회 같은 경우도 법조인들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많은 분야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면 그 상한제를 둬서 그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제 어쨌든 이게 문제의 출발이 이 여성연구원에 대한 모독하는 발언 이런 걸로부터 네.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뭔가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그 과학계에 여성으로서 이렇게 좀 던지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제 한마디 하시고 요 1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성 과학자로서 여성들이 결코 그 성과나 연구 과제 몰입도나 이런 부분에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여성 할당제나 이렇게 김소연 후보처럼 여성 과학자, 여성의 능력을 폄하하는 이런 발언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국회의원 후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여성들에게 또는 앞으로 여성 과학자가 돼서 훌륭한 성과를 내셔야 하는 분들이 주저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면 또는 많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라면 여러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성 과학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런 여성 할당제가 도입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 당부로는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성 과학자에게 능력이 없는데도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남성과 여성이라는 테두리로 나누지 말고 그걸 객관적인 성과 또는 평가 지표를 통해서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교수든지 어떤 정규직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여성 과학자들이 지금처럼 뭐 10%가 아니라 50대 50에 가까운 숫자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편견을 만들고 낙인 효과가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성들이 훨씬 더 위축되는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그 문제를 지적해서 드러내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걸 너무 특히 이런 문제를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그렇죠. 엉뚱한 답이 나오죠. 엉뚱하게 그 문제 제기되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학기술계에서도 뭐 이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만 이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실제로 이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뭔가 이렇게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고, 적극적인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에서도 그 여성들이 제대로 역할하고 평가받고 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고 제도들을 정비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부는 마치면서 우리 2부 원자력과 관련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방사능 물질 누출 관련 문제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지역에 위치한 원자력 연구원의 배수로와 연결된 인근 하천에 방사능 물질이 30년간이나 흘러든 것으로 밝혀져 환경단체나 정당들은 원자력 연구원에 문제 제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제기만 하고 없애자고만 하고 그러면서 또 비전문가인 시민감시단을 들어보내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 하천에 핵발전소가 있는 고리나 월성보다 더 많은 방사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미래통합당 후보님께서는 도대체 어느 동네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유성 주민들께서 속이 터집니다. 고준위 폐기물이 주민들 모르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30년 동안 방사능 물질이 하천으로 아무도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해서 시민안전감시기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제때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해주고 토론하면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원자력 연구원 문제 이전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석기 시대가 도리 없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은 시대적 요구가 필요입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은 폐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탈핵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연구원은 재염, 해체, 의료 등을 중심으로 한 과제로 전환하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기술력이 발전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당장 원자력 연구소를 폐쇄 또는 이전해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원자력 연구원 문제 이전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안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원자력 연구원을 해체하라고 한 적도 없고 이전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토목공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원자력 연구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전하려면 수조 원의 어떤 기회비용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안전 문제도 언급하셨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자력 연구원과 발전소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구원이 만약에 뭔가 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안전 문제로 다른 곳에 좀 가야 된다거나 혹시 이런 입장이 있으시다면 수명을 다한 원전은 폐쇄하고 원자력 연구원은 재염, 해체, 의료 등을 중심으로 한 과제로 전환하고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위험해도 되는 거냐? 이건 님비 현상을 조장하는 거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이걸 몇 번째 얘기하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자력 단가, 우리 에너지 발전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압도적으로 원자력 단가가 낮습니다. 에너지 단가가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이 단가에 대해서 특혜들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연료가 되는 우라늄을 수입할 때 들어오는 뭐 관세라든가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이 감면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다 쓰고 나면 폐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략 6,700억 원쯤 소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최근에 미국에서 2기를 폐쇄하는 데 들었던 비용이 5조 원입니다. 꾸준히 핵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비용을 단순히 지금 나오는 단가로 계산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세계 1위인데 재생에너지 기술이 세계 1위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2018년에 이미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25% 이상의 에너지 점유를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 2030년까지 80%에 가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들이는 비용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김소연. 예, 이 영상을 보시는 사이에 새로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예, 김윤기 TV 애청자들께서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는 제일 길게 나오신 분이에요. 저를 빼고. 핵 문제가 있으면 어디라도 이렇게 달려가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정의당의 생태에너지본부 이현석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이현석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예, 지금도 막 저기 여주에서 우리 유상진 후보 지지 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지금 막 달려왔습니다. 예, 조금 늦었습니다. 예. 원래 이게 일부였어요. 죄송합니다. 좀 늦어가지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 영상 보셨죠? 네. 예, 오기 전에 보시고 오셨나요? 예. 좀 막 봤습니다. 네. 좀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좀 놀랐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요 V자 배지, 예. 당 배지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제 후보 출마 토론회 보면은 대부분 당 배지를 달고 나와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아까 혹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나요? 예, 이 지금 김소연 후보가 달고 나온 배지가 원자력 바로 알기, 줄여서 원바로라고 불리는 찬핵 단체의 그 로고가 담겨 있는 그 배지를 달고 지금 나온 거예요. 저는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딱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이게 당의 선거운동인데 나온 이유가 지금 너무나 분명하다. 소위 얘기하는 찬핵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러 지금 나온 거다. 그래서 봐라. 우리는 원자력을 바로 알자. 근데 너무 안타깝고 좀 창피했던 것은 이 원자력 바로 알기에 들어가면은 아주 좋은 찬핵 데이터들이 많아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안 하셨어요. 우리 김소연 후보님께서. 그래서 오히려 원자력 바로 알기 사이트를 좀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판례를 들고 나왔는데 뒤에 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단위도 거꾸로 썼어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막 창피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사실 원자력계에서 혹시 이거 보시면요 좀 특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원자력계가 살 길이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공부도 좀 시키시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 영상에 보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원자력 연구원 이전과 관련한 거. 그러니까요. 예. 안 한다 하는데 그걸 끝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된 게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려고 준비했는데 지금 이제 토론회에서 이전 안 한다 얘기하니까 그럼 그냥 끝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플랜 B가 없는 거죠 지금. 처음에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는데 토론 준비도 안 하고 나온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이 토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토론하다 보면 이제 김소연 후보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원자력 안전 감시와 관련해서 전문가도 아닌 무슨 주민들이 가서 그걸 감시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지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국에 5군데 핵발전소에 민간 환경 감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미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 감시를 하도록 여러 가지 법 제도나 시설 예산이 이미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가지고 이걸 뭐하러 감시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겠다고 하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은 이걸 처음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 하고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우리 이제 원자력 연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저한테 핵발전소와 이 차이를 아냐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기가 막힌 질문이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 저는 본인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 본인은 아시는지.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본 걸로는 본인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게 탈핵이냐 아니냐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전과 관련한 문제인 거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또 이제 앞으로 태어날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네. 중장기적인 방향으로의 탈핵을 지향하는 문제와 그렇죠. 지금 있는 원자력 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네. 사실은 이게 다른 문제인데 다른 문제예요. 지금 다른 당장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핵발전소를 멈추더라도 폐로를 어떻게 할 건지,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해야지 더 안전하게 관리할 건지 이 연구를 누군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탈핵하면 그걸 다 안 하는 거냐?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예, 이거 자체가. 저도 잘못된 누차례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고 원자력 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토론하면 이게 그 전기료 단가 문제가 계속 이렇게 제기가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아까 좀 잠깐 서두에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표를 갖고 나오셨더라고요. 예. 지금 나중에 유튜브에서 좀 확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금이 다 써져 있어요. 일단 킬로와트 아워당 그렇죠. 5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이게 반대로 된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1킬로와트 아워에 몇 원. 이렇게 돼야 되는 표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은 그 TV 토론에서 이런 거꾸로 된 표를 갖고 왔다는 게 일단 좀 너무 창피했고요. 두 번째는 핵발전 단가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너무나 싸게 매겨져 있고 예. 또 그러면은 이제 저쪽에서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폐로 비용도 들어갔고 핵폐기물 비용도 들어갔다. 예, 들어갔습니다. 예. 그게 덜 계산됐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많은 나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핵발전 단가와 관련한 논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계속 저런 주장들이 되고 있고 발전 단가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간 시민사회 단체나 당에서도 내용을 공개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데이터를 가지고 야 이거 싸다, 뭐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맞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정말 저 표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토론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왔던 이야기가 사실 이제 그 탈핵을 하고 나면 이제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 대체할 거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늘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아까도 잠깐 보니까 막연하게 재생에너지가 예. 잘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20년, 30년 전에 데이터로 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OECD 유럽 평균이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중에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게 아니고요. 이미 현실로 지금 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재생에너지 100%로 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 유럽의 나라들이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막연하게 핵발전이 싸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렇죠.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거죠. 예. 예, 좀 제발 좀 인터넷에 자료 다 있습니다. 꼭 보시기를 한 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본 자료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포르투갈에서는 실제로 4일 동안 재생에너지로 100%를 했습니다. 벌써 몇 년 달성을 됐습니다. 했었고. 예, 몇 년 됐습니다. 예. 벌써. 우리나라 건물 옥상 위에 이제 태양광만 해도 뭐 3분의 1 정도는 수급이 가능하다 네, 이런 충분히 데이터도 가능합니다. 네.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노원에서는 뭐 이제 패시브 주택 같은 것들이 그렇죠. 지어지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에너지를 넣지 않더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가 본 거는 집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태양열과 지열을 통해서 얻고 네. 심지어 이게 이제 남아서 팔기도 하고, 팔기까지 하는 이런 단계까지 와 있는데 사실 이제 기술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이렇게 높은 수준에 와 있는데 이제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오히려 이야기들. 그래서 그 예. 내용을 아시는 과학계에 계신 분들은 저런 얘기 못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멸치 얘기죠. 이거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멸치 한 마리에 굉장히 많은 무려 130 베크렐이나 되는 세슘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동영상이 안 나왔는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냈더라? 하여튼 입장으로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유일하게 한 언론이 원자력 전문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똑같은 멘트를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언론만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만 보고서는 그걸 계속 블러카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1kg당 세슘이 100 베크렐이 넘으면 식품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 제가 그래서 진짜 그 저울 갖다 놓고 멸치 한 마리 무게가 얼마인지 쟀어요. 1g이 안 돼요. 예, 이게 저기 말린 멸치 있잖아요. 너무 작으면 또 그럴까봐 중간 멸치 정도로 해서 무게도 재봤습니다. 1kg에 100 베크렐이 넘으면 식품으로 판매를 못 하는데 한 마리에 130 베크렐이 들었다. 그럼 1kg가 모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는 핵폐기물입니다. 예, 그거는 드럼통에 잘 넣어서 경주에 있는 핵폐기장으로 보내야 되는 거고요.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나온 거냐? 세슘이 아니라 칼륨이라면 이게 얘기가 됩니다. 원래 실제로 칼륨의 경우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게 물론 한 마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좀 양이 더 많이 했을 때. 잘못 들었거나 누군가 이 언론에 잘못 내용 나온 것들을 계속 블러카피 하다가 이분이 좀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강원도나 제주도에는 이미 그런 거 나온다. 땅에서도 나온다. 제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성명서도 내는 걸 도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2018년도에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우리나라 토양을 잰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1kg에 강릉이 3.4 베크렐, 제주도가 1.8 베크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원래는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인류가 지구상에서 핵실험을 한 2000번 했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 같은 핵발전소 사고도 과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슘이 아주 작은 양이 나옵니다. 1kg에 그런 정도의 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방사능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인공 방사선이 나오는 거고, 이제 그 얘기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섞어서 블러카피를 하다가 잘못 나온 거죠. 그래서 저기 원자력 바로 알기 사이트에 가면 이 내용 다 나옵니다. 꼭 보시고요. 뺏지만 달고 나오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기를 한 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한테 자꾸 공포의 미신을 선동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사실은 저는 뭐 어떤 에너지를 쓸 거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논의 가능한 이야기죠. 사실 이제 그동안 지난 40년간 물론 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긴 하지만 또 우리 사회에서 또 크게 공헌한 것도 이제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자체를 저희가 무시하거나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이 논의가 이제 탈핵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이제 핵을 연구하고 뭐 이렇게 노력하시는 이 과학기술인들이나 혹은 이제 그 우리 사회가 성장해왔던 과정에 이런 공헌들 자체를 무시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제 우리가 왜곡당하고 있는 우리 입장이 왜곡당하고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생산적인 토론이 만약에 됐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원자력 연구원이 어떤 연구를 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기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굉장히 지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연구원의 역할이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토론이 되지고 그럼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이런 게 돼야 될 건데 사실은 한 3, 40년 전에 해도 좀 민망한 토론들이 지금 2020년대 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뭐 원자력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눠봤고요.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원자력 연구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전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이 같이 어쨌든 지역에서 같이 공존해야 되는 그런 거죠. 이제 사람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원자력 연구원에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 대전 시민들이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과 원자력 연구원이 어떻게 좀 공존할 수 있을지 뭐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1차적으로는 최근 이제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실제로 지금 현행법으로도 문제가 되는 뭐 방사능 물질이 유출된다거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출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좀 그것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사기가 저하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바로잡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들을 좀 세우는 그런 노력들이 총선에서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야지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지금까지 이제 원자력 연구원이 해왔던 역할들을 더 잘 해갈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학도시 유성이 더 발전하는 방안들도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나눠봤고요. 제가 아까 중간에도 좀 뭐 댓글 있나요? 네, 이거 또 해야죠. 네, 예, 찾아보겠습니다. 네, 뭐가 있죠? 정의당은 재생에너지로 태양광 고려하시나요? 물론 풍력이나 수력 혹은 그 외 다른 재생에너지는 고려 안 하시는지요? 그럴 리가 없죠. 네, 대답해 주시죠. 지금 당에서는 2030년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늘리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안에는 당연히 풍력, 태양광 다 포함되어 있고 바이오매스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환경적인 논란이라든가 지열 같은 경우는 또 지역사회 지진 문제 이런 게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이 40%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가겠다. 이게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저희가 그린 뉴딜 공약과 함께 발표한 에너지 공약입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 태양광과 관련해서 댓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네. 이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대전의 모든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대전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는 에너지연구원의 이 주장도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예. 또 하나, 현재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종류와 각각의 폐기물의 처리 방법 및 처리 방법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 혹은 안전한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좀 간단하게 복잡한데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준위 폐기물, 중저준위 폐기물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요. 지금 대전에는 두 가지 종류가 다 있습니다. 과거에 병원에서 나오던 내지는 연구소에서 나오던 중저준위 폐기물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해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중에 한 개는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원자력 연구원의 문제점 중에 이 중저준위 폐기물의 방사선 종류나 양을 잘못 측정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또 한동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측정해서 결국은 다 경주로 가야 됩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에는 못 가고 있었죠. 지금 못 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자력 연구원 내부의 개혁도 필요한 것이고 제도적인 것도 마련돼야 되고요.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에도 각 핵발전소로 다시 되돌려 보내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다시 돌려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도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윤기 후보님께서 국회로 가시면 사실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컴으로 보는데 화질이 안 좋다는 크레임이 올라왔습니다. PD님. 네, 폰을 더 좋은 걸로. 이제 뭐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어쨌든 총선을 계기로 해서 21대 국회가 기후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제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이제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국회, 이제 전환하는 국회, 정의롭게 전환하는 그런 국회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됐나요? 시청해주신 우리 유성구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보시면서 성평등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자력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김용기와 또 정의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투표장에 가셔서, 이런 더 성평등한 사회가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 사회가 안전한 원자력을 안전하게, 핵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제 정의롭게 에너지 전환으로 나가길 원하신다면 누굴 찍어야 될지 해답이 딱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까운 투표장에 시부증 들고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멀리에서 오신 우리 이현석 본부장님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